예, 안녕하십니까. 섬유산업연합회 전원철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섬유 업계가 어떻게 디지털 제품 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섬유 패션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DPP 규제 동향,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섬유산업연합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섬유산업연합회는 다양한 섬유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의 섬유업계 대표 기관입니다. 섬유산업에는 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물, 의류, 완제품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1개 정도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은 각각 기업들을 회원사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저희 섬유산업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섬사년은 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최근에 디지털이라든지 지속가능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섬유산업의 전체적인 물류 현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섬유 패션 산업의 수입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한 1,200억 불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데요. 경제권으로 보면은 EU가 그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EU가 제일 많습니다. 28% 물동량의 28%가 수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라든지 한국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수입 시장의 한 50% 이상을 조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DPP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많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 시장 내에서 국별 수입 현황을 보시면 단연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유럽 시장 내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터키, 인도, 파키스탄 순이고, 한국은 한 10억 유로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수출량의 한 34%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중국 시장 점유율은 약 4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그 물류가 대부분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좀 비중은 좀 감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가 수출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약 한 1%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주요 생산국이 터키라든지 동유럽 국가들인데요. 터키에서의 수출액은 한 320억 불로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독일과 이태리 같은 경우도 수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서 다시 이 라벨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단순 가공 처리를 한다든지 재포장 과정을 거쳐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품목 자체도 고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은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섬유산업의 현황을 보시면 이 한국은 다른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전 산업이 그래도 골고루 잘 발달돼 있고요. 아직까지 이 저임금 국가에서 주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산되는 이런 봉제 산업도 아직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런 의류의 생산 기업들은 한 약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
국들은 이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게 내수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대량의 생산이라든지 물류는 다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스 프로덕트를 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그 섬유 수출액은 그 2000년도에 한 187억 불까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점차 이렇게 좀 그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수입액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으로부터의 어떤 저가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서 작년도에는 약 한 88억 불 정도가 이렇게 적자 상황입니다. 국별 수출 현황을 보시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이제 베트남인데요. 한국산 원단이라든지 원사 이런 원자재가 베트남으로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완제품이 돼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수출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9억 4천만 불 정도 작년에 수출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 수출의 그 품목별로 보면은 저희가 의류 제품을 직접적으로 수출하기보다는 섬유 파이버라든지 원사, 직물 이런 소재 쪽에 그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요. 실제 완제품에 있어서는 한 1.7억 불 정도가 수출되는데 여기에 순수한 의류 제품은 유럽 시장 내 약 1억 불 정도, 약 1,400억 원 정도가 한국산 라벨을 달고 수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산 비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섬유 산업에 있어서의 그 환경 이슈는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0%가 섬유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 사용량에 있어서는 농업에 이어 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세 플라스틱, 해양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그 주범이 섬유의 세탁 과정에서 많은 그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돼서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그 소재인 면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다량의 그 화학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섬유 산업의 환경 이슈에 대한 우려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특히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섬유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있어서 친환경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친환경 소재를 100%까지 좀 높이자라는 그런 목표 하에서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개별 브랜드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이제 전반적인 그 글로벌 섬유 산업 현황과 국내 현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그 디지털 제품 여권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그 지속 가능 관련 규제는 유럽 한 16개 분야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DPP를 포함한 에코 디자인 규정과 그다음에 그 섬유 의류의 폐기물을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의 지속가능 실사 지침이라든지 금융상에 있어서의 어떤 제한을 위한 보고 지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섬유 쪽에서는 많은 우려 물질, 유해 물질, 염색 과정에서의 그 유해 물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그 섬유 아웃도어 같은 제품들에 있어서 코팅제로 많이 사용되는 과불화 화합물이 있습니다. 저희는 PFAS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그 법 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그 앞서 설명해 주신 에코 디자인 규정의 핵심 핵심적인 실행 수단인데요. 전체 그 섬유 제품에 모든 제품에 있어서의 그 생애 주기 정보들을 디지털로 저장해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DPP에 있어서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 제품에 있어서의 그 DPP 정보를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 각 제품에 있어서의 그 DPP 정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제품별 고유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DPP IT 시스템이라든지 아키텍처가 가장 주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DPP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에코 디자인 규정인데요. 작년도에 그 ESPR 규정이 발효가 되었고, 이 에코 디자인 규정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강제화하는 법규입니다. 그 에코 디자인 규정의 그 배경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넷제로화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후 환경 대응과 유럽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위한 유럽 정책인 EU 그린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EU 그린딜은 하나의 비전이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2020년에 나온 순환경제 실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로드맵을 각 개별 업종별 구체화된 내용들이 배터리 규정이라든지 섬유 쪽에는 2020년에 그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바로 기업들에게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강제 법규가 바로 에코 디자인 규정인데요. 이 에코 디자인 규정은 각 제품에 있어서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ESPR 규정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제품 단위에 있어서의 순환성을 높이는 건데, 이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어떤 그 제품이 사용되고 다시 폐기되는 이런 과정, 이 선형 경제의 모델을 통해서 환경 오염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이런 제품이 다시 원료로 사용돼서 순환할 수 있는 제품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 제품에 있어서는 그 다량의 그 폐기 의류들이 발생되는데, 이 섬유 제품의 폐기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의 그린워싱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력 추적하고, 또 이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제품이 모두 사용되고 나서 다시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DPP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 디자인의 주요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그 설계와 제조 단계, 그리고 사용 단계, 그 다음에 이 폐기 단계에 있어서의 각각의 요구사항들이 총 16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그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의 자원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폐기물 발생,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사용 단계에 있어서는 이 제품의 내구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입니다. 아울러 폐기 단계에 있어서는 물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성이라든지 다시 재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요구 조건들인데요. 이 에코 디자인 규정은 이러한 16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그 어떤 프레임워크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이 요구 조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업종별, 품목별로 위임법 제정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에코 디자인 규정을 앞으로 2025년부터 5년간 어떤 품목을 적용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작업 계획에서 나타나는데요. 금년 4월에 EU 집행위에서는 워킹 플랜이라는 작업 계획을 발표했고, 그 작업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5년간 적용해야 될 품목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 가운데 섬유는 가장 최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최종 제품으로는 가구나 타이어, 매트리스, 그 다음에 중간 제품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있고요. 이 수평적 요구사항으로는 모든 품목에 동시에 적용되는 수리 가능성이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위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규정할 것이냐라고 명시하는 것이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어떤 그 수단과 방식을 통해서 제공할 것이냐가 기술적인 요구사항인데요. 필수 요구사항인 제품의 정보라든지 표준, 그다음에 고유식별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은 이 DPP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IT 시스템에 있어서의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접근 권한, 이 DPP 정보를 어디다 저장하고 연결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DPP 정보에 있어서 섬유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유럽 의회 전문가 집단인 미래과학기술 전문기관에서 섬유 분야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보들을 담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 정보들은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급망 정보가 있고요. 제품 정보, 그다음에 유통 정보, 그다음에 사용했을 때의 정보, 그다음에 최종 이 제품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이나 수거 관련된 정보들을 DPP에 담아야 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DPP 정보를 바로 모든 것을 수집해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총 3단계에 걸쳐서 DPP 정보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029년도까지는 당장에는 제품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보까지만 DPP 정보에 담자라는 것이 있었고요. 2030년부터 32년까지는 좀 더 이걸 확대해서 폐기물 처리 방법이라든지 재활용 방법들을 조금 더 이 DPP 정보에 넣어서 이 제품이 좀 더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인 DPP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2033년부터는 이 완전한 DPP 정보를 통해서 제품이 완전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DPP의 구체적인 섬유 관련 정보는 이제 제품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공급망 정보, 그다음에 지속 가능 문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품 데이터는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관련된 제품에 들어가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수선 관련 정보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망 정보에 있어서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의 작업 환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표준 준수사항 여부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속 가능 관련 문서는 기업의 감사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서, 그다음에 라벨링 규정, 그다음에 환경 관련 영향된 탄소 발자국 정보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DPP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DPP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DPP 시스템은 어떠한 운영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 DPP 시스템 표준은 2023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표준 기구인 세넬락, 그다음에 JTC 24라는 기관에서 이 기술 표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기술 표준에 대한 그 초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금년 말 또는 내년도 초에 최종 완결된 정보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총 8가지입니다. 제품의 고유 식별자, 데이터 캐리어, 시스템 접근 권한, 상호 운영성, 그리고 8번째는 API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유럽 표준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 이 IT 기업들은 이 표준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해외에서 수입되는 이 DPP 정보는 이 표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DPP 정보, 왼쪽에서 보시는 정보는 유럽 표준 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DPP 정보는 현재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페스라는 그런
컨소시엄에서 이 관련 정보들을 분석하고 섬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보들을 구체적인 정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웃지평위에서 섬유 관련 위임법이 제정돼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DPP 관련된 유럽의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페스는 프랑스 국책 연구기관인 CEA가 주도하고 있고요. 유럽의 한 49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1차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다음에 현재는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섬유 전자 분야의 이해 그 관계자 그룹들을 대상으로 총 5개 전문가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활동은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중소기업이 DPP를 도입했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이 DPP를 어떻게 확산시키냐,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 DPP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이런 4가지 영역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업종별로는 섬유, 전기전자, 건축자재, 타이어 4개 분야에 있어서 총 13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에서는 북유럽의 9개 그 전문 기관과 패션 기업들이 연합해서 Trace for Value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IT 기업인 트레이스라는 기업은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약 섬유 분야에 있어서 125개의 데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이 정의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약 3,000개의 의류 제품에 대한 DPP를 구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패션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DPP를 실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H&M이라든지 영국의 노바디스 차일드, 프랑스 꿀로의 아디다스, 영국 판가이아, 프랑스 데카트론 같은 이런 기업 브랜드들은 다양한 목적에서 DPP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많은 패션 그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는 이 고가의 그 패션 제품의 어떤 정품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이력 추적을 통해서 섬유 공급망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좀 높이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에서 이 DPP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DPP 향후 일정은 금년 4월에 발표된 워킹 플랜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섬유 분야의 그 구체적인 섬유 위임법은 2007년도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돼서 이 앞으로의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그 기업의 그 적용을 위한 그 유예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로 본다고 하면 본격적으로는 2029년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7년 한 중반경에 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1, 2년 정도 좀 지연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그 DPP 관련된 섬유업계 현황은 좀 많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한 5만여 개가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약 91%가량이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대기업들 효성이나 코롱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한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 DPP 도입에 있어서 섬유업계의 가장 페인 포인트는 이 섬유 공급망이 다른 조립산업,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과는 달리 이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사라든지 이 업스트림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의 규모는 점점 더 영세해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섬유 제품 생산은 많은 글로벌 분업에 의해서 해외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 이런 투입되는 원부 자재가 많은 국가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DPP 정보가 어떤 데이터의 수집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으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 섬유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DPP에 들어갈 정보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PP 정보를 국내에서만 잘할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이해 관계자들의 그 DPP 정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도 하나의 앞으로의 해결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성숙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 수준이 낮고요. 그다음에 도전 과제는 앞으로 이 DPP가 QR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서 의류에 부착이 될 텐데 이 의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세탁 과정을 통해서 이 라벨이 손실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PP가 QR 정보가 이게 이제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소비자가 사용하고 나서 재활용하고 제품의 순환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이 데이터 캐리어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또 기업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의 수집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디지털 수준이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작업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MES, ERP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바이어 요구의 엑셀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교환하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작년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많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과제 중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속가능 순환 섬유 패션 생태계 지원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에코디자인 규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DPP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DPP 도입 기반 구축이라 해서 섬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DPP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에코 디자인 규정에 맞서서 한국의 에코 디자인 가이드를 마련해서 업계들이 이 한국에 맞는 그런 지침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규정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국내 섬유 패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를 좀 연구하고 정부의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섬유 패션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화 지원을 하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PP 도입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DPP 관련된 지속 가능 순환 경제 포럼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에코 디자인 분과위원을 운영해서 DPP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고 아울러서 이제 DPP 시스템 개발도 같이 접목을 하는데요. 이 DPP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아주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 DPP 정보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참여를 통해서 이 실증 사업을 하면서 어떤 난제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DPP 파일럿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3, 4년 전부터 PT 시험 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섬유 제품의 유해 물질을 관리를 하고 섬유 사업장의 친환경 평가 모델을
위한 세심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세심이라는 프로그램은 기업의 B2B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세심의 이력 추적 이력 추적 시스템을 소비자 단계에 있어서의 QR 코드를 통해서 DPP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확장하고 또 기업들이 용이하게 이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조금 더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도 정보는 기업의 사업장 정보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송 정보, 그다음에 공급망에 있어서의 이력 추적 정보들을 좀 유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하는 기업은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3개사가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이 DPP를 아직은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좀 규모가 있는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 3개사를 발굴을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3개사는 여러분도 들어보셨다시피 블랙야크라는 그런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의류 수출 벤더 중에서는 현진 스포텍, 그다음에 신티어스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갑이라든지 사이클복 이런 거를 생산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브랜드 기업들은 그래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어느 정도 되지만 의류 수출 벤더들은 전체적인 공급망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대부분의 의류 생산에 있어서의 바게닝 파워가 수출 벤더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브랜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단 소싱에 있어서의 통제를 브랜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의 이력 추적을 위해서 원단이나 원서 정보까지 해외 정보를 추적하려다 보면 잘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요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DPP 정보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브랜드에서는 유럽에서도 이런 시스템 시범 사업 하고 있으니 그 정보를 유럽의 IT 업체에다가 줘라,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쉽게 될 줄 알았지만 이행 과정에 있어서 DPP 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수집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생산해서 납품하는 자동차 업체같이 이런 어떤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명품 브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 바이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OEM 업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스템에 업로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DPP 사업에 뿐만 아니라 에코 디자인 규정에서는 의류 제품의 소비하고 수거, 그다음에 다시 이 섬유가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의 순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P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제품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류 수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재활용 정보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의류, 중고 의류는 대부분 이 가정에서 이렇게 수거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수거를 해서 벌크 형태로 최빈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량으로 수출되고 있고, 거기서 또 폐기되고 있어서 환경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최빈국은 이런 아주 저가의 제품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빈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빈국들은 대부분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섬유 산업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워낙 저가 쓰레기 같은 제품들이 저가로 막 수입돼서 시장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섬유 산업을 아무리 이렇게 생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팔리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중고 의류 제품이 그냥 버려지고 수출되는 단계가 아니라 다시 재활용돼서 원료로 투입돼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이 의류 제품을 다시 섬유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물리적인 재활용이 있고 화학적인 재활용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재활용도 전체 소비 후 사용되는 의류의 한 1% 정도밖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화학적인 재활용은 R&D를 통해서 화학적인 재활용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 화학적인 재활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3, 4년을 중심으로 정부 R&D 과제를 기획해서 약 300억 원 정도의 R&D 정부 자금을 따가지고 이게 그 기업들이 F2F R&D 과제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버 투 파이버입니다. 섬유 완제품이 다시 파이버 원료로 투입될 수 있는 섬유 재섬유화 과정을 연구해서 이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R&D 연구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효성이라든지 재활용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뭔가 이 섬유 제품의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불명예를 조금 더 개선해서 한국도 지속 가능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연합회는 작년도에 2023년 12월 달에 국내 섬유 전문가 한 100여 명을 모아서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ST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ST 포럼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있는데요. 총 4개의 분과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순환 생태계, 그다음에 탄소 중립, 마지막으로 에코 디자인, 이렇게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고 이 에코 디자인 분과에서는 DPP 시범 사업과 DPP 관련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산업연합회는 이 그린 전환뿐만 아니라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IT 테크 기업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기업과 그다음에 다양한 테크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섬유 패션 기업이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디지털에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섬유 공급망에 있어서의 디지털 전환은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정부 중기부 과제에서 스마트 공장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입 단계는 아직 좀 낮은 수준이고요. 섬유산업에 있어서의 디지털은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마케팅이나 유통 단계에 있어서 디지털을 좀 더 많이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획, 생산, 유통에 있어서의 다양한 IT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한다든지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전시회를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패션 기업들과 함께 전시에 참여해서 마케팅을 좀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응, DPP 대응이라고 하면 어떤 IT 기업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의 자동화를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가 유럽에 전달하는 이런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이 섬유 기업들은 공급망에 다양한 복잡한 공급망에 있어서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력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탄소 배출, 온실가스 산정에 있어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서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앞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 기업의 ESG 관련해서 정책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섬유 쪽에 있어서도 많은 그 관심과 정책적인 그 지원, 예산 지원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이런 그 기관을 통해서 많은 각계각층의 시스템 관련 기업들과 그다음에 또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또 물론 각 업종별 그런 기업들이 연합해서 많은 이 DPP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해결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결 나갈지에 대한 그 고민과 그런 노력 시간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